네, C조 세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 세편 보기 전에 C조가 뭔지부터 조금 체크하고 갈게요. 먼저 C조의 형식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시험범위 뭐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선지 하나 정도로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시조 형식은 기본이기 때문에 요걸 알아둬야지 우리가 시조 세편 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조의 형식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눈 맞아 휘어진 대로 한번 시조 형식을 볼 건데, 일단은 장으로 나눌 수 있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중 종장으로 나누어져서 3장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로 한번 나눠보면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라서 굽다 턴고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구로 나눠져 있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6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보로 한번 나눠볼게요. 시조의 음보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청산별곡의 음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청산별곡 우리가 3음보라고 배웠고, 시조세편은 우리가 4음보, 시조들은 우리가 4음보라고 하는데,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뉘라서 굽다 턴고 이렇게 나눠서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4음보로 나누어지는지, 어떻게 6구로 나누어지는지, 어떻게 3장으로 나누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조는 보통 45자 내외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종장의 마지막 장의 종장의 첫 구는 3음절이다. 우리 음절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글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음절이면 글자 수 하나, 2음절이면 글자 수 2개, 3음절이면 글자 수가 3개겠죠. 종장의 첫 구 한번 보면 아마도 3글자, 어론님 3글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도 마찬가지예요. 모처라처럼 종장의 첫 구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3음절이다, 3글자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 우리가 이런 시조의 형식을 평시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조를 3장 6구 4음보에 45자 내를 지킨 것들을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두터비 파리를 물고 한번 보면은 중장이 조금 길어졌죠. 이렇게 초중 종장 중에서 2장 이상이 한 장이나 2장 이상이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걸 우리가 이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사설시조의 개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도 3장 똑같아요. 얘도 역시 3장인데 구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보통 4음보를 지키려고 하는데 길어진 구들은 4음보를 지키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처럼 1, 2, 3, 4음보를 지키곤 있지만 중장에 보면 어때요? 4음보를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끊을 거야? 4개로 이렇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은 길어졌기 때문에 4음보를 못 지켜도 그래도 유사하게 4음보는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4음보가 안 지켜진 것도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는 3장이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는 3음절, 요것도 역시 지키고 있고 완벽하게 종장의 첫 구는 3음절이다. 요것도 역시 지키고 있고, 하나 더 추가하면 한 장 이상이 무한히 길어지는 거. 무한히 길어지면 우리가 이걸 사설시조라고 하고, 아니면 위에처럼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에 종장의 첫 구 3음절을 지켰으면 우리가 평시조라고 한다. 그냥 길어지면 사설시조, 길어지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고, 시조는 이렇게 형식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형시라고 해요. 우리가 현대시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쓴 시거든요. 어떤 틀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 같은 건 자유시라고 하고, 자유시의 반대 개념이 어떤 틀에 맞춰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적는 시를 정형시라고 한다.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봤고요. 시를 한번 직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기 전에 하나 정리라고 할게요. 고전은 사실 주제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뭐 우리 현대시 같은 거 뭐 세태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시조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을 친화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효를 이제 지키거나,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평시조 한번 살펴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다고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보인 요 고 있죠.
요거 우리가 고나 가나 야나 랴,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전에서 가, 냐, 랴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문형 어미라고 해요. 물어보는 어미예요. 의문형 어미.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굽다고 했는가? 굽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굽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그래서 눈이라는 거. 눈 맞아서 휘어진데 여기서 대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동그라미 칠게요. 대나무는 동그라미, 눈은 세모 치겠습니다. 대나무. 대나무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보통 고전에서 나오는 거의 한 95% 정도 이상의 고전에서 나오는 어휘를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매난국죽,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매난국죽은 고전에서 이 정도 어휘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조금 하나 더해서 송까지. 얘네들이 나오면 우리가 지조와 절개라고 해요.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배신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매는 매화, 나는 난초, 국은 국화, 죽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나무죽이죠. 송은 소나무송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봄에 보통 꽃이 피는데 뭐 가을이나 겨울에 핀다든지 좀 남들이 안 필 때 핀다든지 아니면 사계절 내내 푸르다든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가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꼿꼿하게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고든 심성을 가졌다. 그리고 사시사철 푸르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 배신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맞아서 휘어졌대. 원래는 꼿꼿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휘어졌어. 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휘어졌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눈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대나무에게 있어서 원래 꼿꼿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아이인데 눈이 많이 와서 휘어졌어. 대나무가 휘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누가 뉘라셔. 누가 말하냐? 누가 저 대나무가 굽었다고 말하느냐? 굽지 않았어. 대나무는 굽어 있는데 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굽었다는 건 우리가 보이는 거에 굽었다는 게 아니라 변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굽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대나무는 지조, 충신이나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동그라미, 긍정적인 거고 그거를 휘게 만든 눈은 시련과 고난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눈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눈이 흰색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대나무는 푸른색이죠. 푸른색과 흰색을 지금 뭐 하고 있어? 대비하고 있어요. 색깔을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색채 대비라고 해요. 굽을 절이면 중장 볼게요. 굽을 절이면 굽필절개라면 만약에 대나무가 굽필절개였다면 눈 속에서 이 하얀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눈을 맞았다고 해서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 얘는 항상 푸르고 있어. 또 냐 나왔죠? 역시 이것도 의문형 어미고요. 의문형 어미. 여기서 눈 속에 푸를 쏘냐? 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르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죠. 대나무는 눈 속에서 푸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 굽다 턴고나 풀을 쏘냐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들은 대답만 하면 돼. 서리법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서리법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면 서리법은 이제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잘생겼니? 라고 물어보잖아. 난 이렇게 얘기해도 돼. 선생님 잘생겼지?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잘생겼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학생들은 생각하겠지. 저 선생님 잘생겼나?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요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요 잘생겼어요. 근데 난 무슨 대답이 듣고 싶겠어? 잘생겼어를 듣고 싶겠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애들이 한번 생각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뭘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보통 서리법을 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서리법이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세안고절이 뭐 직접적으로 무슨 뜻이냐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요걸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겠죠. 뭐 되게 많아. 지금 되게 어려운 한자가 4개가 쓰였잖아요. 그래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한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런 한이 같은 이제 단어가 나오면 이게 추위와 관련돼 있구나, 추울한이구나 정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나온 절 하나밖에 없죠. 절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구나. 아마도 추위에서 홀로 지키는 절개는 너뿐인가노라. 그럼 여기서 너는 뭐겠어요? 여기서 너는 대나무가 되겠죠. 이런 추위에서도 푸르고 그리고 눈에게 굴복하지 않는 저런 시련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대나무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대나무를 너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가로수한테 와 너 오늘 되게 많이 폈네 이렇게 얘기하진 잘 않잖아요. 좀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겠죠 사람들이. 근데 너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했으니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나무 원천석에 눈맞아 휘어진 대를이었고요. 주제는 뭐 간단하죠. 어떤 거야?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죠.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 우리 지켜야 한다. 우리 배신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이런 지조와 절개를 잘 지켜야 한다가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버여내요 라고 해서 황진이라는 인물 좀 알아둘게요. 황진이라는 인물은 기생입니다. 기생. 조금 유명하죠. 조선시대 최고의 기생이라고 했던 황진이가 지었던 시고요. 기생들이 보통 지은 건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그리움이 보통 주제로 들어갑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지라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하면 동지가 무슨 날인지 아나요? 동지는 이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24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좀 뉴스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입춘이라든지 하지라든지 아니면 추분, 춘분 이런 것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24절기로 나누죠 1년을. 그래서 뭐 입춘은 이제 봄이 오는 때라고, 뭐 경칩은 개구리가 오는 때, 뭐 동지는 팥죽 먹는 날, 뭐 하지는 낮이 제일 긴 날, 뭐 이렇게 해요. 동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팥죽 먹는 날이라고 하고요. 동지 우리 추나 추동은 알아야 돼요. 추는 봄춘, 여름아, 겨울추, 가을동. 미안해요. 가을추, 겨울동. 그래서 추나 추동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말로만 하면 조금 빠르니까 추나 추동.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뭐 고전에서 춘이 나왔다. 그러면 봄이구나. 하가 나왔다. 여름이구나. 추가 나왔다. 가을이구나. 동이 나왔다. 겨울이구나를 정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왔네. 뭐야? 그럼 겨울이겠죠. 동지가 어떤 날이냐면 밤이 제일 긴 날을 우리가 동지라고 해요. 낮이 제일 긴 날을 여름 하자를 써서 하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짓달이 기나긴 밤, 제일 긴 밤이 1년 중에 가장 긴 밤이야. 거기서 하늘이를 버여내요. 조금 먼저 작품에 대해서 스포를 조금 하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은 부정적인 밤이에요. 제일 긴 날인데, 밤이 제일 긴 날인데 부정적 시간입니다. 왜 부정적 시간이냐면 밤이 길어서요? 아니에요. 이미 없거든요. 내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이미 없어요. 부재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동짓달 기나긴 밤, 예를 들면 밤은 근데 얘들아 눈에 보이니? 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밖에 어두워요. 밤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건 너가 보고 있는 건 어둠이야. 밤이 아니라 낮도 안 보이는 거죠. 선생님 밖에 밝은데요? 그러면 낮이 아니라 밝음을 너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조금 문학적 용어로 이런 밤 같은 걸 추상적 대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추상이다 라고 해서 추상적 대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밤에 한허리라는 건 허리 한가운데예요. 허리 한가운데. 버여내어는 잘라내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 밤이야, 이게 밤이야. 뭐 예를 들면 8시부터 뭐 해가 뜰 때까지 뭐 8시까지다. 뭐 아침 8시부터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데 여기서 허리의 한가운데, 사람의 허리가 어디 있죠? 몸의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를 싹둑 잘라내겠대.
눈에 보이지 않는 밤에 허리라는 구체적인 걸 표시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만들었죠. 요 부분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요. 한 허리를 버여내요. 밑줄 치고 옆에다 정리할게요. 지금부터 형광펜 한 2개 정도 더 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요 시조에서는 요게 핵심이고 요게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구체화시켰어. 허리로 보이게끔 구체화시켰고, 두 번째 또 이렇게도 나와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각적 형상화라고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시각이 뭐야?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를 보이게끔 만들었다라고 해서 시각적 형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선지로 시를 여러 개 줘. 그리고 여기서 이런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나 시각적 형상화가 드러난 시를 찾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익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허리를 베어냈어. 지금 잘라냈어. 요만큼을 내가. 그럼 밤이 좀 짧아졌겠죠. 님이 없는 밤이. 춘풍 니불 아래. 춘풍 동그라미 칠게요. 겨울은 추운 날이죠. 그리고 봄은 좀 따뜻한 날이죠. 춘풍이라는 건 조금 이제 따뜻한 바람, 봄바람 얘기하는 거죠. 추나 추동은 알아내야 된다 했어요. 지금 계속. 그럼 일단은 겨울과 봄이 대조되고 있죠.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대조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일단 서리서리 넣었다가 밑줄 칠게요. 뭘 넣는 거야 지금? 서리서리 넣는 걸 지금 아까 잘라낸 밤을 서리서리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밤을 넣는다고 표현했으니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시각적 형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단 쭉 한번 다 볼게요. 어른님 오신 날. 어른님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에요. 사랑하는 님이란 뜻이고, 어른님 오신 날. 그럼 어른님 오신 날은 나에게 어떤 날이야? 좋은 날이겠죠.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어른님 오신 날 밤. 동그라미 치면 위에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떤 관계야? 역시 이것도 역시 대조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은 님이 오지 않는 밤,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이미 온 날. 이건 긍정적 시간이죠. 그래서 긍정적 시간. 님이 지금 진짜로 온 건 아니야. 만약에 이제 춘풍 봄에 님이 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님이 온 게 아니야. 지금 화자의 심장이 막 기뻐진 게 아니야.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되고, 밤이거든. 아까 넣었죠.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님이 왔으니까 펴야겠죠. 그래서 구비구비 펴리라. 여기도 역시 형광펜 쳐줄게요. 이것도 역시 추상적 시간의 구체화, 개념의 구체화, 그 다음에 시각적 형상화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 한번 쳐볼게요. 서리서리 네모 치고요. 구비구비 네모 쳐볼게요. 자, 네모 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리서리나 구비구비 같은 걸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음성상징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옆에 또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음성상징어는 2개가 있어요. 모양을 흉내낸 말을 우리가 의태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흉내낸 말을 우리가 의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의태어는 감각으로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 시각이죠. 눈에 보여야지 모양이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귀로 듣는 거죠. 청각이겠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형태로 되어 있고,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래서 서리서리 넣었던 거냐? 한번 좀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실이나 새끼 등을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놓은 모양이다. 포개어 감아놓은 모양을 우리가 서리서리라고 해요.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의태어겠죠.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게 빨강색으로 지금 써왔잖아. 빨강색이 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이 그거보다 덜 중요한 거, 검은색이 조금 그것보다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데, 빨강색으로 적어 놓은 건 서리서리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비구비도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리서리 넣었구나, 구비구비 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도 물론 좋겠지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그 단어의 뜻을 알아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되기 때문에 이런 뜻도 역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여러 구비로
구부러지는 모양. 여러 구비로 구부러진 모양을 구비구비라고 하고 역시 이것도 역시 의태어 시각이다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음성 상징어고요, 둘 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하고 할게요. 요런 서리서리나 구비구비 한번 영어로 해석해 볼까요? 서리서리랑 구비구비를 영어 좀 잘하죠, 여러분? 선생님 영어를 못해서 그죠? 영어로 해석이 잘 안 되죠. 영어로 해석한 사람은 진짜 노벨 문학상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영어로 해석이 안 된 우리말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살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 거 정도는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자, 위에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눈맞아 휘어진 내나 동짓달 기나긴 밤 무슨 시조야?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를 잘 지킨 평시조라면 밑에 있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지금 그냥 눈으로 보도 알 수 있죠. 중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해요. 먼저 사설시조의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선 초기에는 일단 우리가 시조가 고려 중엽부터 이제 발생했다고 보고요. 현대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조선 초기에는 신분제 같은 게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 그런 게 좀 엄격했고 신분 이제 체계가 엄격했고 그리고 글자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평민 의식이 좀 낮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시조 같은 문학 작품을 찍는 건 대부분 양반들이 향유하고 만든 거예요. 양반들이 창작하고 향유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전쟁을 겪었죠. 조선시대 때 이제 외나라가 쳐들어온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과 그다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 요 두 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신분제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제 사회가 동요해지기 시작하고 저 위에 것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거냐 그러면서 평민들이 약간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럼 당연히 양반들에게 약간 불만이 생겼겠죠.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설시조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조가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시기 때문에 당연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이게 적어놨죠. 근데 평민들은 이렇게까지 적을 약간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저렇게 압축해서 적으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중장이나 종장이나 초장을 좀 무한정으로 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많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조선시대 사회 말고는 신분계층의 동요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신분계층의 동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평민의식 성장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향유층은 이걸 즐겼던 층이나 아니면 작가층 만들었던 층은 보통 평민 아니면 부녀자 등등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낮은 계층들이 이런 사설시조를 많이 짓고 많이 향유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한 배경 지식도 하나 담아두시고 두꺼비예요. 두꺼비 여러분 두꺼비 뭔지 알죠? 두꺼비가 뭘 물고 있어? 파리를 물고 있어. 두꺼비가 보통 뭘 먹어? 파리나 이제 모기 같은 걸 먹는단 말이야. 여기서 두꺼비는 세모 칠게요. 밑줄 치지 말고 세모 칠게요. 두꺼비는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두꺼비는 미안해요. 약간 크게 볼게요. 두꺼비는 탐관오리나 부패한 양반 혹은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물고 있다고? 파리를 물고 있다고. 그러면 두꺼비가 물고 있는 건 뭐겠어요? 이런 탐관오리는 누구의 고혈을 빼먹죠? 힘없는 백성들이겠죠. 힘없는 백성 혹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피지배층,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라고 해서 피지배층이라고 합니다.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라고 되어 있어요. 두엄입니다. 두엄 원래 말은 두엄인데 두엄이라고 적은 거고 걸음이에요. 걸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 창문 열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똥냄새 오줌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걸음을 뿌린 거거든. 땅에 그런 걸음이에요. 똥이나 오줌이나 뭐 약간 잡다한 거 이제 땅이 좋은 거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밑바탕 영양분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는 걸음 따위로 만든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지금 두꺼비가 올라가 있는 거야. 우희는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치달아 앉아 있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되게 기세등등하게 지금 걸음으로 만든 언덕 위에서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건너산 먼 산을 한번 바라보니까 누가 있는 거야? 백 정도는 알아야 돼. 흰 백자예요. 그래서 흰 송골매가 위에 떠 있는 거야. 송골매는 뭘 먹는 애야? 이런 두꺼비 같은 걸 먹는 거죠. 양서류나 아니면 뭐 뱀 같은 거 이런 애들 먹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두꺼비를 먹는 존재니까 얘는 중앙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탐관오리를 벌하려는 중앙관리지만 여기서 뭐 긍정의 의미로 쓰인 건 아니야. 뭐 탐관오리를 뭐 벌하는 뭐 어사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암행어사 같은 존재는 아니야. 외세. 어쨌든 두꺼비보다는 힘이 있는 지배층이다. 근데 파리를 도와주려고 두꺼비를 먹는 건 아니잖아. 송골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언덕이 있고 작은 언덕이 있고 여기에 두꺼비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두꺼비 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할게요. 두꺼비야 파리를 물고 있어 지금. 근데 건너산을 먼 산을 바라보니까 뭐가 떠 있는 거야? 좀 그렇지 새 같지 않아서 좀 새 같다고 봐주세요. 송골매가 이렇게 떠 있어. 마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떠 있어서 이거 어떡한 거야? 가슴이 끔찍하여, 섬뜩하여 라는 뜻입니다.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풀떡 뛰어내린 거죠.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로 걸음 아래로 자빠진 거야. 다음에 여기서 고는 의문영음이 아니에요. 요거는 자빠졌구나 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자빠졌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 한 번만 치고 갈게요. 두꺼비부터 자빠졌구나 까지 가로 치고 정리를 하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희화화했다. 희화화라는 게 뭐냐면 웃긴 거야. 웃기게 표현한 거야. 그 대상을 웃기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두꺼비를 풍자한 겁니다. 풍자라는 건 웃음과 플러스 비판이 담겨 있어요. 지금 두꺼비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넌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백송골이 떠있어서 가슴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자빠졌어? 라고 해서 웃기게 표현하면서 두꺼비를 비판한 거야.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가 풍자라 하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비판한 겁니다. 우의적으로 비판한 거야.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누굴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거야 사실. 탐관오리나 부패한 양반이나 권력자를 비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탐관오리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동물을 사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화적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판했으며 돌려서 비판한다. 우리가 완곡하게 표현한다 라고 하죠. 돌려서 비판한다 라고 해서 우의적으로 비판했다 라고 하고, 동물을 빗대어 비판했기 때문에 우화적으로 비판했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볼게요. 모쳐라 날랜 나이의 망정이지. 낼시망정. 날랜 날쌔다 라는 뜻이에요. 빠르다 라는 뜻이에요. 모쳐라는 마침 혹은 아서라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아유 됐다 아서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마침 날쌘 빠른 나이기의 망정이지. 여기서 나가 누구지? 여기서 나는 두꺼비입니다. 아이고 내가 날쌘 두꺼비에게 망정이지라고 안 하고 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 초장과 중장에선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종장에서 화자가 바뀌어요. 화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누구로? 두꺼비로 전환이 일어나요. 나에게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구나, 피멍들 뻔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분석해서 왜 피멍들 뻔했구나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피멍들 뻔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피멍들 뻔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종장을 한번 정리하면 자신의 약점,
어떤 약점? 송골매를 무서워하는, 강자를 무서워하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피멍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자성어로 자화자찬.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얘기해 뭘? 자기의 칭찬을. 그래서 우리가 말화자라고 하죠. 발화할 때 우리가 화자라고도 부르죠. 자화자찬. 자기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걸 우리 자화자찬이라고 하고, 이거 허세 부린다고 하죠. 우리가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허세를 부린다 라는 요 두 사자성어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설수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은 돌려말하기. 선생님 아까 유식하게 얘기해줬죠. 이 돌려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려말하기. 그래서 두꺼비, 그냥 탐관오리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꺼비나 파리나 아니면 백송골을 들어서 돌려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 탐관오리, 중앙관리, 그 다음에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조는 의인화가 되어 있다. 사람처럼 표현했다. 얘네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풍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풍자 중요해요. 이 시에는 처음부터 풍자, 마지막까지 풍자예요. 풍자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전환. 마지막에 화자의 전환했죠. 처음에 위에서 말할 때는 그냥 마치 어떤 어떤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했어. 두꺼비랑 파리를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종장에서 화자가 두꺼비로 바뀌어요. 이런 화자의 전환은 두꺼비가 자기를 합리화하죠. 아이고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피멍들었겠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여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봐서 조선 후기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가 있다.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조 3편 봤고요. 각각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적었네요. 일단 지조와 절개 다른 걸로 포인트 있게 해줄게요. 지조와 절개가 중요하고,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가졌다라는 거 중요하고, 서리법 사용된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대나무 의인법 역시 사용된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 추상의 시간의 개념화,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화, 그 다음에 시각적 형상화.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한 거,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거, 시각적 형상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대조 이런 것들도 꼭 나오니까 어떤 거 어떤 게 대조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런 용어들 꼭 정리해 주시고, 음성 상징어가 뭔지, 의태어와 그다음에 의성어가 뭔지 이런 것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그냥 밑에 거 선생님이 다 해줬죠. 돌려 말하기 우의적이라는 거, 풍자라는 거, 의인화한 거, 그다음에 화자가 전환된 거,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공부 복습 한번 더 하시고, 시조 3편은 쉬우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해놓으면, 고전이 의외로 한번 해놓은 것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조 3편이었습니다.